자, 이번에는 네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스텝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텝 공부법 네 가지 키워드 STEP로 시작하는 키워드인데 제가 직접 만든 키워드거든요. 어떤 키워드를 담고 있는 공부법인지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스텝 공부법 4원칙 각각의 키워드 제가 이모티콘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단어일지 예상이 되실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S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달팽이니까 뭔가 좀 느릿느릿한 이미지가 떠오르신다면 잘 맞추셨습니다. 바로 슬로우 스터딩 천천히 어렵게 공부하기인데 왜 이걸 원칙으로 세웠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T 모래시계가 나와 있는 걸 봐서는 뭔가 시간과 관련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맞추셨을 거예요. 바로 타임 매니징 시간 관리하며 공부하기입니다. 이건 또 어떤 공부를 이야기하는 걸까?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E로 시작하는 단어는 뭘까요? 제가 공부법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이모티콘이 가리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explaining 어떤 것이든 설명해 보는 그런 공부법입니다. 여기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에 네 번째 P는 바로 practicing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기 이죠. 자, 이 네 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스텝 공부법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슬로우 스터딩 천천히 어렵게 공부하기부터. 이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를 한 거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은 공부하는 원리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빨리빨리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거를 바랄 거예요. 배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늦춰지고 하는 걸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우리가 빨리빨리 익히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빨리빨리 익히고 배운 것들은 그만큼 잊히는 속도도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결정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딩을 배우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코딩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되게 짧은 그런 코딩들이 있어요. 한 줄, 두 줄로 끝나는 그런 코딩들.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암기할 만도 하잖아요. 자주 쓰는 코딩이기도 하면 굉장히 짧은 코딩이다 보니 검색을 하면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 암기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런 일들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나중엔 약간씩 짜증나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는 코딩에 쓰이는 각각의 명령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를 하고 써보자 라는 생각에 찾아봤거든요.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이런 데에서 쓰이는구나, 이런 의미로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게 맞겠구나, 논리적으로도 봐도 문제가 없겠구나, 거기까지 이해가 되니까 그 이후로는 안 찾아도 돼요. 이미 머릿속에 이 순서대로 이 명령어들을 입력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거를 더 이상 안 찾아도 됐거든요. 빨리빨리 익히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오히려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데에는 역효과를 일으킨 셈이 됐다라는 겁니다. 공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할 때에도 빨리빨리 익히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가능하면 경계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저도 포함해서. 어떤 유혹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 1시간 공부한 만큼의 효과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마땅한 거고 바람직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공부했으면 하루 공부한 만큼의 효과가, 한 달 공부했으면 그만큼의 효과가, 1년 했으면 또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 마땅하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 그게 항상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이게 장기간으로 보는 건 그나마 낫거든요. 그래도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성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그나마 나은데, 오늘 하루 공부한 거, 지금 당장 1시간 공부한 거, 그것 안에서 공부 효과를 찾고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공부하는 방향이 좀 틀어지게 돼요. 어떻게 틀어지냐, 1시간 공부했을 때 그 공부한 만큼의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1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 1시간 공부했을 때 내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내용들 아닐까요? 왜냐? 그런 내용들을 1시간 공부하면 효과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바로 이해했으니까. 1시간 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에 쉽게 손이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 그거 해도 성과가 없을 테니까.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런 어려운 내용,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이론 이런 것들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로 시험에 임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 계속 밀어놨으니까. 밀어놓고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나 일주일 전에나 보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제대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 전까지 계속 밀어놨던 것들이 시험 앞두고 얼마나 잘 떠오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모르고 있는 내용,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늘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안에서만 그것 위주로만 공부를 한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부의 원래 목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눠가는 그 작업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에서만 계속 머무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알고 모르고 그 기준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뭘 모르고 있지? 추가로 뭘 더 알아내야 되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잘 모르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걸 가끔씩 확인만 해주셔도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로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구구단 얼마나 잘 하는지 더 이상 안 보잖아요. 이미 잘 알고 암기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추가로 더 꼼꼼하게 보진 않아도 될 거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어렵게 공부하자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다음 두 번째, 시간 관리하며 공부하기, 타임 매니징. 인데 시간 관리라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도 없이 방어구도 없이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말이나 될까요? 안 되겠죠. 본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구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없고 또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도 없이 나가는 거는 그냥 툭 짜고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공부도 비슷해요. 시간 관리는 일종의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무기이자 방어구가 될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 효과 달성할 수 있을 거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 관리와 관련된 여러 책들에서는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거시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시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게 있어요. 경제학도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실 수 있는 건데 거시적으로 시간 관리한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시간 스케일을 좀 넓게 보는 거예요. 나의 한 해 목표, 물론 그 전에 뭐 10년, 5년 이런 단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1년으로 볼게요. 내 1년 동안 내가 해야 될 목표는 뭐가 있을까?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난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되나? 연간 목표를 그렇게 세웠다면 그럼 분기별로 봤을 때 그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분기별로 어디까지 이거를 달성을 해야 될까? 분기 목표가 나왔다면 월별로 따졌을 때는 어느 만큼의 성과를 보여야 되나? 주별로는 또 어떻게 될까?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거시적 시간 관리가 될 거고 미시적 시간 관리는 좀 더 타임 스케일을 좁힐 겁니다. 어디까지? 일단 하루 스케줄 안으로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저녁엔 또 뭐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의 하루 공부 스케줄 짜보는 그게 이제 미시적 시간 관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좁힐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더 좁히게 되면 나의 공부 시간, 전체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나? 내가 문제 푸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 거기까지도 관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일단 타이머 3개를 준비해 보세요. 타이머를 3개를 준비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2개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3개까지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려요. 각각의 용도가 좀 달라요. 첫 번째 타이머로는 우리 뭘 할 거냐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있죠. 전체 시간, 총 시간이라 할게요. 총 시간. 요거를 잴 겁니다. 5급 공채, 기출문제 한 세트를 푼다. 그럼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각각 90분씩이니까 만약에 한 과목만 본다 치면은 90분이 될 거예요. 그럼 90분 동안 카운트 업으로 하든 카운트 다운으로 하든 그 시간을 재는 용도로 스탑워치 하나를 쓸 거예요. 이제 문제 푸시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또는 얼마나 남았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걸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하세요. 실전에서 뿐만 아니고 평상시 훈련할 때에도 이 전체 문제 푸는데 걸린 시간 이거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 고르는 눈도 길러지고 하는 거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고. 그럼 두 번째 스탑워치, 두 번째 타이머로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어떤 데 쓸 거냐면 이거는 개별 문제 있죠. 개별 문제 시간을 잴 때 측정을 할 겁니다. 요거는 개별 문제? 개별 시간이라고 할게요. 개별 문제의 시간을 측정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좀 더 알려드리자면 이 두 번째 스탑워치, 두 번째 타이머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서 문제를 푸실 거예요. 문제 풀기 시작할 때 스타트 버튼 누르시고 문제 다 푸신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스탑 버튼 누르시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시간이 뜰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문제 풀 때 그 시험지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어 라는 취지로 꼭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리셋 버튼 누르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스타트 버튼 누르면서 반복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번거롭죠. 스타트 버튼 누르고 스탑 버튼 누르고 시간 적고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이걸 반복하고 번거로운데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가 있고 그 체감하신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감한 시각과
실제로 지나간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시간 관리가 돼요. 그렇게 해야 한 문제당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예측이 얼마나 잘 들어맞을지 그것까지도 판단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작업 없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인지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풀지 말지 골라내는 그런 게 잘 안 길러지실 거예요. 각 문제마다 푸는데 걸린 시간, 이걸 꼭 기록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 두 개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 공부 시간, 재는 용도로 쓸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 공부 시간, 아까 공부법 관련 질문 예시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순 공부 시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나 혼자 나 스스로 공부하는데 드는 시간, 그것만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인강 듣는 거 빼야 돼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도 수동적으로 수업 듣는 상황이라면은 그것도 빼야 돼요. 통학하는 시간 당연히 빠질 거고, 잠자는 시간 당연히 빠지고, 식사 시간도 빠지고, 화장실 가고 그런 시간도 빼야 돼요. 그냥 쉬는 시간도 빼고, 그리고 책상 앞에 앉는다고 해서 바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기분 전환으로 동영상도 좀 보고 그런 시간 다 빼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런 시간 다 빼놓고 오로지 나 혼자 공부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면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깐깐하게 측정을 했는데 10시간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쟀는데 10시간 이상 나왔다. 그럼 여러분 진짜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신 셈이 될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나와요. 6, 7시간만 나와도 꽤 많이 한 축에 속할 겁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4, 5시간 넘기는 것도 어려울걸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의 이유를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스탑워치 3개를 준비하라는 이유는 이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순 공부 시간의 경우는 내가 공부 시작할 때 스타트 버튼 누르고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 라고 한다면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 또 스타트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각 그 시간들을 따로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합산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겠죠. 자, 그러려면은 타이머가 3개가 필요한데 굳이 타이머를 써야 되냐? 그냥 뭐 핸드폰이나 또는 와치나 뭐 이런 거 이용하면 되지 않냐?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가능하면 그냥 손으로 쥘 수 있는 타이머 기능만 있는 그런 스탑워치를 따로 구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핸드폰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유혹이 많아요. 괜히 핸드폰으로 시간 측정하다가 괜히 다른 용도로 핸드폰을 쓰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 애당초 그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타이머 기능만 있는 스탑워치를 따로 구입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세 번째, explaining. 어떤 것이든 설명해 보기. 전 설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 수업 시간에도 파트너끼리 설명을 시켜보고, 저한테도 설명을 시켜보고, 앞에 나와서 발표도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설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만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이 설명의 중요성을 꼭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 설명을 하는 거냐? 설명의 대상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이 배운 내용, 배운 개념, 이론,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분이 푼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할 땐 제가 2가지 조건을 꼭 충족하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2가지 조건. 이 2가지 조건 항상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긴 하는데 설명하는 내용에 좀 틀린 점이 있다거나, 정확하게 설명하고는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게 어렵다거나, 이 2가지 모두 바람직하진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틀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항상 이 2가지 조건을 꼭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알기 쉽고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개념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말 그대로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내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하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풀이 방법 설명해 보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푸는 것에 끝나지 않고 문제 풀었던 것들을 다시 리뷰, 복기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풀었더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더라? 그리고 그러한 접근이 괜찮았는지, 좀 더 개선해 볼 만한 여지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시간을 좀 아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계속 설명하고, 설명한 걸 토대로 잘못한 거를, 실수한 거를 찾아내고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치셔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다음 네 번째, practicing.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기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사실 여러분이 합격의 길까지
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5급 공채를 놓고 봅시다. 자, 5급 공채의 경우는 시험 요건으로, 그러니까 시험 응시 자격으로서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어 시험 점수, 뭐 토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토익이나 탭스 이런 게 일정 점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이 좀 있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죠. 한국사나 영어 시험 취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피셋을 준비를 해야 되고, 피셋 1차 시험 합격했으면 그 다음에는 2차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거기서 합격하면 또 끝나냐? 면접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게 정말 많거든요.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고 피셋도 해야 되고, 또 2차 논술 과목은 또 심지어 그것도 절대 아니고 어렵죠, 엄청.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정말 산더미처럼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그냥 뭔가 한 방에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 물론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그 많은 분량, 학습 분량을 그냥 매일 할 수 있을 만큼 쪼개가지고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실수들에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실수나 문제점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저는 그것들도 너무 욕심 갖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만 정복해 나가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한 번에는 극복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치는 셈이 될 겁니다. 한 마리 토끼만 잡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제가 먼저 제안하는 거는 여러분이 평상시 문제 푸실 때 또는 공부하실 때 어떤 실수, 어떤 문제점을 겪는지 목록으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세요. 따로 노트 마련하셔가지고 날짜 적으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까지 적어주시면 좋고, 또 어떤 공부를 했는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고, 어떤 문제,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어떤 실수를 했다, 한 줄도 괜찮아요. 딱 한 줄이라도 출처를 같이 적어놓고 날짜를 적어놓으면은 그게 일종의 연상 단추가 돼서 그때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슨 날에 이런 내용을 공부하다가 또 이런 문제를 풀다가 이런 문제를 발견했다, 그 정도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거 적는 게 되게 귀찮거든요. 귀찮더라도 해야 돼요. 귀찮더라도 해놓고 이 자료들을 모아놔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거니까. 그럼 이렇게 목록을 쭉 작성하시다 보면은 유사한 실수, 유사한 문제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따로 체크를 해서 그 횟수를 기록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나중에 모아놓고 나중에 분석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목록이 적게는 몇 가지, 더 많아지면 10가지, 20가지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의 그 실수 목록, 문제점 목록 다 채웠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뭔가 적어놓긴 했으니 어떻게든 써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일단 떠오르는 생각은 1번부터 10번까지 실수 리스트가 있었으니, 그래, 다음에 문제 풀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 실수 리스트 조심하면서 문제 풀어보자. 그러면은 성적이 좀 향상되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10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시험 보면서 옆에다 두고서 체크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다른 거에 도움 없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럼 안 그래도 문제에 집중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문제를 푼다? 가능할까? 가능하더라도 문제에 집중하는 그 집중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 푸는 내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 지금 내가 적었던 어떤 그 실수 리스트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것 중에 5번 실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6번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순간 문제에 대한 집중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문제 풀 때는 오로지 문제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 10가지 리스트 중에 딱 하나만 고르세요. 딱 하나. 내가 좀 자주 하는 실수, 좀 치명적인 실수, 꼭 고쳐야 되는 실수, 문제점, 그거 하나만 고르세요. 그거 하나만 고르고 문제 푸실 때, 다음에 문제 푸실 때는 그것만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세요.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담고 문제를 푸는 건 불가능하지만 딱 하나만 머릿속에 담고 푸는 거는 그건 가능합니다. 애당초 그것에만 신경 쓰고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 하나라도 챙길 수 있어요. 그거 하나라도 잘 극복한다면 1, 2점이라도 오를 테고, 그게 쌓이고 하다 보면 성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반복하시다 보면 나한테 좀 치명적이라고 느꼈던 실수나 문제점들 이제는 좀 정복이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심각해 보이는 실수, 문제점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수나 문제점 극복은 꼭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시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타임 매니징 이야기 나눌 때 시간을 꼭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매 문제마다 푸는 데 걸린 시간을 기록하라고. 그 이유가 또 있는데,
그런 기록들을 계속 남기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어떤 걸 체감할 거냐? 처음에는 문제 풀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률도 낮았어요. 근데 그래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시간은 그대로인데, 시간은 그렇게 뭐 단축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못 풀었을 것 같은 문제들을 이제는 풀어내요. 그리고 또 맞춰요. 틀렸다 해도 왜 틀렸는지를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오른 거예요. 시간은 똑같지만 정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한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또는 정답률은 그대로예요. 예전에 풀었던 문제 풀고 못 풀었던 문제 여전히 못 풀어요. 다만 달라진 게 있는데 문제 푸는데 시간이 단축돼요. 즉 정답률은 똑같은데 시간이 단축됐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실력은 향상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의 실력이 오른 거니까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꼭 기록하는 걸 습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택 공부법 4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슬로우 스터딩, 천천히 어렵게 공부하기.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 그 자체가 그 속성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익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잊혀지기 쉬우니 최대한 천천히 어렵게 내가 잘 모르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자.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 빠지지 마시고 어렵게 느끼는 내용 위주로 공부하는 게 최선이겠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은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가끔씩 확인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임 매니징, 시간 관리하며 공부하기 관련해서는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나 방어구 없이 나가는 거랑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시간 관리는 거시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거, 미시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고, 거시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건 좀 넓게 타임스케일 넓게 보는 거, 미시적 시간 관리는 좀 좁게 보는 거. 그리고 추가로 공부하는 시간, 문제 푸는 시간 기록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탑워치 3개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 문제 푸는 데 걸리는 시간, 개별 문제 푸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순 공부 시간 기록하는 방법, 요령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익스플레이닝. 어떤 것이든 설명해 보기. 설명만큼 좋은 공부법은 없는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설명 내용이 정확하고 알기 쉽다면, 그렇다면 그 내용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를 내 자신에게도 증명할 수 있고 납득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든 설명할 수 있어요. 개념, 이론, 여러분이 문제 푸신 것 어떤 것이든 좋으니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은 그걸 중점적으로 훈련을 할 거예요. 다음, 프랙티싱.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기. 우리가 해야 될 공부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 많은 공부량을 한 번에 한 방에 다 해낼 수는 없어요. 그런 욕심 누구나 갖고 있겠지만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일 할 수 있는 만큼 쪼개가지고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실수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하나씩만 극복해 나가는 게 최선이다. 여러분의 실수 리스트, 잘못된 점 리스트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시고 가장 심각해 보이는 거, 가장 절실하게 고쳐야 되는 거, 그거 하나만 골라서 극복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기록했던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씩 실력이 오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스텝 공부법 4원칙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실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이드해 드리는 대로 공부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어땠는지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줄일게요.